자, 이번 시간에는 근로소득을 할 차례인데요. 근로소득 전에 아까 사업소득해서 설명해 드렸던 것 중에서 제가 정리한 걸로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은 사업이라는 것은요, 우선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영리 목적으로 이런 걸 갖다가 사업소득이라고 해요.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는지 제가 여러분 그 당근마켓 같은데 개인이 뭐 물건 올려서 파는 게 이게 사업이냐, 부가세가 부과되느냐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런 건 사업이 아니라고 본다는 얘기도 해드렸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사업소득에서 비과세 사업소득은 논밭, 작물 생산하거나 주택, 임대소득,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짜리를 갖다가 지금 비과세 한다 그랬었는데 얘가 아까 바뀐 거예요. 얘가 빠졌어요 지금. 그래서 얘는 지금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아니라 지금 아까 분리과세라고 그랬었죠. 분리과세에서 별도로 세금 여기 과세됩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요거는 제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농가와의 부업소득, 전통주 만들어서 파는 거, 조림, 5년기간 이상 임목 뭐 이렇게 됐던 거고요. 근데 요거는 여기 시험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것이기도 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원천 징수를 하셔야지 되는데 의료보건용역은 우리 원천 징수 세율이 3%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 회사에 직원들이 병원에 일일이 다 가면 증등하니까 아예 병원 의사를 불러가지고 검진을 받았다. 그러면 그 검진료 돈 내야 되겠죠. 근데 누구죠? 의사는 지금 면세 사업 하시는 분이잖아요. 즉 세금에 대해서 뭐죠? 개인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돈을 지급할 때는 여기 면세 직종, 면세 인적 용역에 대해서는요, 뭐죠? 원천 징수 세율이 3%예요, 소득세가. 그럼 지방소득세까지는 몇 퍼센트? 3.3%가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 회사에 직원들 교육하려고 오는 강사들 있죠. 그런 강사도 면세 대상이잖아요. 거기도 똑같이 원천징수는 3%, 지방소득세까지 3.3% 원천징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봉사료. 봉사료 같은 경우에는 뭐 캐디 같은 사람들 있죠. 그런 경우 여기 몇 퍼센트라고 준다? 5%. 그 다음에 외국 직업운동가는 20%를 원천징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사업소득에서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거 여기 주택, 임대사업자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 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우리 근로소득에 대해서 주로 배우기 때문에 근로소득은 기본적으로 회사와 고용계약이 맺어져 있는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근로소득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개인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수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대 자동차 서비스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그 기사가 수리를 해주면 그거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보질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개인 사업자로서 서비스 센터 만들어 가지고 수리를 해주게 되면 그건 용역의 공급이라고 본단 말이죠. 그래서 고용계약에 의해서 근로하는 것은 근로소득이지 우리 용역의 공급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얘기고요. 또 여기 근로소득에서 지금 여기 또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보통 회사에는 직원들을 위해서 사택 제공하는 경우 있죠. 근데 임원들한테도 사택 제공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임원이나 종업원한테 사택을 제공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시세를 보니까 집 사택이요 월 100만 원을 갖다가 내야지 된단 말이죠. 근데 무료로 제공해 주게 되면 임원이나 종업원인 경우에 사택을 제공하는 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근데 주주라든지 출자자한테 이런 주택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시세에 따라서 그 금액만큼을 근로소득으로 봐요. 그래서 출자자는 주택을 제공했을 때 사택이라고 했죠. 얘는 근로소득으로 보는데 임원이나 종업원인 경우에는 여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많이 여기는 봤었죠.
연말정산하면서 그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조건이 충족하게 되면 식대라든지 자가운전 보조금, 그다음에 자녀 보육수당, 육아수당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다음에 국외 근로수당, 생산지 근로수당, 야간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비과세 근로소득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또 비교해 볼 때 지금 여기 위에 비과세 근로소득은 조건이 충족됐을 때 그 저기 뭐죠 회사에서 지급 돈을 받더라도 비과세한다는 얘기인데 밑에 근로소득 비과세는 뭐냐면 지금 4대 보험 회사 부담금 있죠. 4대 보험금 국민연금에서 50% 회사에서 주잖아요. 근데 그거는 회사에서 개인들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추가로 더 그거 비과세 해주겠다고요. 그 다음에 육아수당,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수당이라든지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어디서 받아요? 고용노동부에서 받는 거죠. 그것도 소득이잖아요. 근데 실업급여에서 또 세금 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육아휴직수당, 아이들 좀 출산을 독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이들이 있을 때 남녀 부부가 돌아가면서 육아휴직을 하게 되는데 그 휴직할 때 일정한 금액 수당 주죠. 그것도 비과세예요. 그다음에 요즘 잘 나오긴 하던데 직무발명보상금. 직무발명보상금은 하나 예를 들면 회사에서 다니면서 거기 회사에 이걸로 해야겠다. 제가 옛날에 피자 다닐 때 거기서 치즈 크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게 아주 전 국민이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매출이 엄청 좋았어. 그럼 만들었으니까 회사 매출에 많은 기여를 했죠. 그래서 직무 발명 보상금을 지급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1,000만 원인데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근데 5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500만 원은 그건 과세예요. 그래서 여기 직무 발명 보상금은 500만 원을 기준으로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지만 500만 원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과세다. 그다음에 근로소득. 근로소득 중에서 여기 경조금 있죠. 경조금 받으면 얘 비과세를 해주겠대요. 근데 얘가 말 뜻이 그냥 통념상 우리 일상적으로 경조금에 해당되는 거는 비과세를 해준다는데 그게 얼마예요? 나는 받을 때 1억 은 받아야겠는데 그럼 그 비과세로 할까? 통념상이라는 게 지금 그래요. 하여튼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공제는 여기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게 보기가 좀 편하죠. 교재에서는 242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된 거 보여드리고 교재에서 체크만 해드릴게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거,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건요, 기본적으로 내가 회사에 근로계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받는 건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근로소득에 다 포함돼요. 그게 명칭이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거기 내용들 1번 기억부터 그다음에 니은디글이 쭉 나와 있죠. 내용들을 다 읽어보시더라도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뭐 휴가비라든지 뭐 여비라든지 공로금, 위로금, 학자금 이런 것들 무조건 다예요. 다 여기 지금 근로소득에 포함을 시키는데 문제는 그런 이것도 한번 천천히 읽어는 보세요. 이따가 243페이지 보시게 되면 근로소득에 얘네들은 포함시키지 않는데요. 얘네들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포함시키지 않는 거는 기억해 보시게 되면 우리사주 조합원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사주 조합원이면 회사가 상장 회사일 때 우리사주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일정한 주식을 나눠줬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이 생기겠죠. 그렇게 받은 거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게 되면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과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 보험료 1인당 연간 70만원 이하 금액. 이런 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실 때 직장 규모가 별로 크지는 않아요. 크다 할지라도 직원들을 위해서 안보험이라든지 상해보험이라든지 이런 보험을 갖다가 가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왜? 회사에서 그런 일이 직원들한테 벌어지게 되면 경조사비를 줘야지 되는데 그 금액이 직원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게 큰 돈을 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주고 보험료를 내는 거
연간 70만 원이라고 한다면 얼추 한 5, 6만 원 되거든요, 매달. 근데 이 금액 상당히 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장애보험금이라든지 암보험료 보장성으로 들어준다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회사에서 돈을 지급해주지 않더라도 보험금에서 커버 가능하다면 그 직원들 가게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도액이 얼마? 연간 70만 원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로 해주겠다.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고 거기 그다음에 임직원의 고의가 아닌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이것도 뭐 직원이 잘못했는데 회사가 그 배상을 해줬어요. 그럼 그게 근로소득이라고 본다? 그건 보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자, 뭐 그런 내용들은 거기 뭐 너무 디테일하니까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요. 거기 24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비과세 근로소득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과세 실비 변상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었죠. 실비 변상은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내가 돈 먼저 사용하고 받은 거기 때문에 얘는 소득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해당되는 게 기업부터 니은 설명 쭉 했던 것들인데 그냥 읽어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실 거라고 본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우리 거하고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지금 그 자가운전 보조금 있죠. 자가운전 보조금이 일반적인 직장에서의 그 비과세 20만 원짜리에 해당되는데 거기 일직료, 숙직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연구활동비 20만 원, 기자 같은 경우에는 취재수당이 20만 원, 선원들은 승선수당 20만 원, 군인들은 위험수당 20만 원 이렇게 주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일반 직장으로 따졌을 때에는 얘가 그냥 자가운전 보조금 그런 성격을 갖고 있더란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해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과세 근로소득은 저기 한번 정확히 정독해서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별표 거기 3개 해놓으시고요. 실비 변상정 급여 2번에서는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직전연도 총급여 3천만 원 이하라고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연장 근로수당 무조건 받은 거 다 비과세로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똑같이 월간 20만 원,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로 해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자 본인 학자금. 근로자 본인 학자금도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거 비과세로 해주겠다고 합니다. 됐어요. 뒤에 것들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지난번에 그 연말정산할 때 제가 쭉 설명해드렸던 내용들이라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얘도 금방 얘네들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4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근로소득금액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로소득 금액은 총급여에서 뭐죠? 근로소득 공제해 준다 그랬었죠? 그 근로소득 공제 아까 여기 봤던 이거예요. 여기 근로소득에서 지금 설명 나온 거 교재에 보시게 되면 지금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분리과세 제외한 다음에 총수익금액 나온다 그랬죠? 얘를 갖다가 근로소득에서는 용어 뭐라고 쓴다 그랬냐면 총급여라고 쓴다 그랬었어요. 그죠? 총급여에서 뭐를 공제해 준다 그랬어요? 여기 소득공제라고 돼 있죠? 이 소득공제의 이름이 근로소득공제예요. 근로소득공제를 하게 되면 근로소득금액이 계산됩니다. 하는데 이 근로소득공제를 얼마큼 몇 퍼센트를 해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해준다면 소득이 많은 사람 거를 갖다가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공제를 많이 해줄까요? 소득이 적은 사람을 공제를 많이 해줄까요? 다시 소득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공제를 많이 해줄까? 소득이 적은 사람에 대해서 공제를 많이 해줄까? 퍼센테이지로 보기 보세요. 24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그 근로소득이 500만원,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공제를 몇 퍼센트 해준대요? 즉, 이 의미는 뭐냐면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공제를 많이 해줘야지
그나마 그거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저기 얘는 지금 세금 내는 게 아니라 공제예요. 그럼 이 원칙은 아까 세금 부과는 8단계 초과 누진세율 제도 반대 의미란 말이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징수하겠지만 그 다음에 공제해주는 건 돈 적게 버는 사람을 많이 공제해주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적게 공제해주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게 되면 500만원, 그래서 우리가 총급여 500만원이면 소득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랬었잖아요. 거기 몇 퍼센트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70%. 그러면 500만원 중에 350만원 공제해주고 150만원 남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 기본 공제 150만원 하게 되면 소득 없는 게 돼서 세금 없다고, 소득 없다고 봤던 거란 얘기죠. 근데 500만원은 넘어요. 그 다음에 1500만원 이하라고 한다면 40%. 그 공제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연말정산을 할 때는 이거 계산하지 않고 자동으로 다 됐었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론을 갖다가 보는 것인지라 소득공제가 이렇게 돼요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2번에 보시게 되면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라 그랬죠. 분리과세라는 뜻은 일용직 근로자는 세금 내면 그걸로 5월달에 종합소득세와 전혀 무관하게 그걸로 끝난다 라고 했었죠. 그럼 보세요. 일용직 근로자는 저기 뭐 신용카드 공제라든지 그다음에 자녀 세액 공제라든지 의료비, 교통비, 그다음에 의료비, 교육비 그런 거 공제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되어 있고요. 근로소득의 과세 방법과 수입 시기. 보통 저기 아까 얘기했던 종합소득 안에 근로소득이 있었죠. 원칙은 5월달에 종합소득 즉 확정신고해야 돼요. 그런데 근로소득만 있는 사업자들은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 더 이상 신고할 거 있다 없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시면서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연말정산으로 모든 그 과세 과정이 확정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직장에도 다니고 있고 아까 그 종합소득 6개 중에서 다른 소득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소득이 있으면 그 사람은 연말정산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금액 포함해서 5월달에 확정신고 다시 한번 또 해야 돼요. 그것도 회사에서 주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에요. 전 여기서 이제 근로 계약이 돼 있으니까 학원에서 받는 월급이 있죠. 근데 그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연말정산 일단 하고 세금 낼 거 내고 그다음에 이 금액 다시 포함해서 5월달에 확정신고 다시 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비교해가지고 대부분은 세금 더 내야 되겠죠. 번 돈이 더 있으니까. 그때 확정신고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됐고요. 246페이지로 보시게 되면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으면야 연말정산으로 끝나겠지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또 소득이 있다면 5월달에 확정신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일용근로자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라고 얘기했었던 거 그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바로 수입시기예요. 근로를 제공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11월 달에 근로를 제공했거든요. 근데 월급을 갖다 다음에 2월 달에 받았어. 그럼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2월일까요? 11월일까요? 근로를 제공한 달이라고 했죠. 11월이에요. 자, 뒤에 것도 보면은 좀 골치 아프니까 얘도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24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종합소득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우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그냥 설명해드리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연금소득에서는 지난번에 연말정산할 때 지금 공적연금하고 사적연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라고 얘기해드렸었어요. 글씨 보이시죠? 소연씨 글씨 보여요? 네. 자, 공적연금은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은 군인연금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 오책연금 이런 것들은 공적연금이라고 부르고, 사적연금은 우리 개인적으로 금융기관에 가입하는 연금들을 사적연금이라고 그래요. 자, 연금소득 공제는 한도액이 지난 시간에 얼마나 했냐면 900만 원까지라고 얘기 드렸죠. 근데 이 900만 원이 전부 다는 아니에요. 저기 50세 미만은 저기 600만 원까지, 아니 700만 원까지예요. 그리고 여기 뭐죠? 50세 이상은 900만 원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문제 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으네요. 자, 뭐 그렇다고 보고요. 자, 연금소득에서도 비과세 연금소득이 있어요. 비과세 연금소득은요, 자, 우선 여기 동그라미 1, 2, 3번 보세요. 자, 연금을 받는데 공적 연금을 받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 중에서도 만약에 저기 산업재해, 그 산업재해를 받아서 연금 형태를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유족연금이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애연금도 있고, 그런 것들은 여기 보시게 되면 유족연금, 장애연금, 그러면 장애연금, 상해연금, 국군들이 아니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가 다친 분들한테 연금이 나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연금, 그 다음에 국군 포로연금,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연금으로 국가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다쳐서 지급하는 연금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지금 말이 맞겠느냐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여기 연금 소득에서 이런 것과 관련된 연금 소득이 있다면 걔는 뭘로 보겠다? 비과세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했던 요 내용은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설명할 게 없고 이 정도로 정리가 끝났고요. 교재에서는 24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연금 소득의 범위, 그래서 공적 연금, 연금의 사적 연금, 그다음에 비과세 연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250페이지 보시게 되면 연금 소득의 과세 체계, 그래서 공적 연금은 연금을 수령하면 연금 소득이래요. 그다음에 연금 외에 다른 걸 취득하게 되면 퇴직 소득으로 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거죠. 연금을 갖다가 우리도 퇴직연금 가입하잖아요. 그런데 퇴직연금 중에서 좀 퇴직금이 1000만 원인데 700만 원은 퇴직연금 그걸로 그냥 넣어놨고 300만 원 별도로 받을 수 있죠. 그러면 그 퇴직소득에 넣어놨던 그 연금은 그 나중에 받게 된다면 연금소득이고, 그 이외에 받는 게 있다면 여기 퇴직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공적연금에서는요. 그 다음에 사적연금에는 퇴직급여 뭐 등등 있는데, 이 연금들은 보편적으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요. 일정한 연금 소득 이외에 운용되고 난 다음에 기타로 이자처럼 발생하는 소득들이 있는데, 걔를 퇴직소득이라든지 기타 소득이라든지로 구분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뭐 그렇다고 치고 거기 연금 소득도 공제 있죠. 소득공제는 연금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두 가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리과세 연금은 니은의 분리과세 연금소득은 1200만원 이하라고 했었죠. 그거 얘기 드렸던 거고요. 연금소득과세, 여러분들이요 직장 다니시면서 퇴직할 때 일시불로 받게 되면 보통 15% 정도 세금을 내요. 그 원천징수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얘가 만기가 돼서 만 60세 이후에 받잖아요. 그러면 그 세금이 3%에서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의 목적은 뭐예요? 나중에 노후에 자금을 대비해서 넣어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 만기가 돼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 세율은 3%에서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퇴직금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젊을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시불로 받는 게 기분이 뽀대가 나. 근데 시간 지나면 남아있는 금액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퇴직금은 가능하면 손 안 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해 드렸고,
251페이지에 이제 기타 소득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자, 얘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놓고서는 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소득은요, 특징이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 잠깐 드렸던 것처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 소득이라고 그래요. 사진작가들 뭐 등등 하면서 사진 찍어갖고서는 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고, 원고, 기고하는 사람들도 있죠. 금액이 항상 일정할까요? 불특정할까요?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로또 당첨되는 거 그냥 우연히 발생한 소득,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길거리 가다 돈 주셨어. 그러면 주신 거에 대해서 이거 기타 소득 신고해야 되겠네. 맞아요. 그것도 소득은 소득이에요. 그쵸? 자, 이렇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을 갖다가 우리는 기타 소득이라고 구분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타 소득이 생겼는데 지금 다른 건 관두고 필요 경비로 80%를 무조건 인정해주는 그런 소득이 있고요. 60%를 인정해주는 소득이 있고 필요 경비만 인정해주는 소득이 있어요. 아까 로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발생한 필요 경비만 인정해주는 소득이에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필요 경비를 80%를 인정해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동계올림픽 우리나라에서 했었고 그 올림픽 같은 거 하면 금메달 따잖아요. 그럼 금메달 따면 상금 주지 않나요? 그렇게 국가 전체적인 그런 대회에서 국가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대회에서 상금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을 상금 받았다 그러면 8천만 원은 소득 인정해줘요. 필요경비를 인정해줘요. 그럼 8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 낼 거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2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 계산하겠죠. 기타 소득의 세율은 20%예요. 몇 퍼센트라고요? 20%. 그럼 2천만 원 곱하기 20% 하면 세금 얼마 내겠어요? 400만 원이죠. 근데 거기 지방소득세 10% 또 내야 되죠. 그래서 440만 원이에요. 자, 그럼 봐요. 이렇게 올림픽에서 우승 상금이 1억이었다고 치면 440만 원 제하고 나머지는 내가 돈 다 받을 수 있죠. 근데 얘는 매번 1등 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얘는 기타 소득이죠. 그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 있겠다, 없겠다? 없다는 뜻이에요. 있었나요? 그래서 공익법인의 상금, 부상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필요경비를 80%만 인정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는 필요경비 80%와 실제로 발생한 비용, 필요경비 비교해서 더 큰 거를 인정해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큰 거.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게 없겠죠? 상금 내가 1억 받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거 알았다면 내가 여지껏 상금을 받기 위해서 돈 들어간 거 다 영수증 갖고 했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1등 할지도 몰랐는데 그 영수증 마련해 놨겠어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택입주 지체상금인데요. 이거 뭐냐면 보통 아파트 분양하게 되면 아파트 입주할 때까지 분양이 당첨됐어. 그 다음에 계약금 내야 돼. 중도금 내야 돼. 왜? 그동안 이제 아파트 짓겠죠. 보통 3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음 달에 우리 입주하게 됐어요. 다음 달 12월 1일 날 입주하기로 됐는데 그 시공사나 건설사의 이런저런 이유로 얘가 12월 1일 날 입주 못하게 됐어. 보통 2월 1일 날 2달 있어야 되는데 그럼 나 어디가 있어? 보통 부동산은 금액이 워낙 큰지라 벌써 매매 계약이 됐든 전세 계약이 됐든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못 들어간대. 그럼 2달 동안 어디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삿짐은 어떻게 해요? 이삿짐 머리 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못 지킨 거에 대해서 2달 동안 생활할 수 있는 거주, 그다음에 짐 맡겨놓는 거 등등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걸 주택입주 지체상금이라고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1,0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비용으로 얼마를 인정해줘요? 80%. 그럼 200만 원에 대해서 아까 44만 원만 또 세금 내면 되겠죠. 근데 나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2달 동안 자고 그다음에 컨테이너에다가 이삿짐 맡겨놓고 등등 했는데 900만 원 발생했어. 그럼 80%를 인정받는 게 좋겠어요?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인정받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서화 골동품. 서화 골동품은 80% 인정해줘요. 1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90% 인정해준다는 얘기고요. 1억 기준이에요. 서화 골동품. 자, 이렇게 해서 필요경비 기타 소득에 대한 거 80%짜리 먼저 세 가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요거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기타 소득에 대한 거 쭉 먼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경비를 60%를 인정해 준다 그러는데, 필요경비 60% 인정해주는 기타 소득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항목이 바로 여기 인적 용역 일시 제공하는 이런 파트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게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뭘로 할까? 저기 요즘 저기 방송에 보면은 여기 트로트라든지 또 옛날에는 한식대첩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있죠. 거기 심사위원들 있잖아요. 심사위원들 나와서 거기 등등 해주고 하는 사람들 공짜로 나와서 할까요? 하고 나서 돈 받을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업자들 아닌가요? 자기 기획사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하는 일도 있고 그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와가지고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돈 받겠죠. 그러면 걔는 저기 월급처럼 근로계약을 써갖고 거기에 온 걸까요? 그냥 패널로 초청돼서 온 걸까요? 지금 얘가 기타 소득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또 강연할 수도 있잖아요. 어디 회사에서 유명한 그분 우리 회사에 와서 직원들한테 한번 강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강연료 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경우 그 받는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여기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걸 받았어. 그럼 난 여기 지금 근로소득으로 여기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특별 강연 해갖고 여러분들이 잘 돼가지고 유명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 있으니까 그분한테 한번 강의를 특별 강연 좀 해달라고 하고 저기 등등 할 수 있잖아요. 저 초청하세요. 그럼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300만 원을 갖다가 만약에 특별 강연료로 줬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에 60%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대요. 그러면 180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세금은 얼마에 대해서 계산하면 돼요? 원천징수할 거 160만 원에 대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세율, 기타 소득 세율 얼마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기타 소득에 대한 세율은 20%예요. 몇 퍼센트? 20%. 자, 그러면 세금은 얼마를 내면 돼요? 2일은 286, 32만 원 되나요? 10만 원, 160, 32만 원. 32만 원이 세금이죠. 300만 원 중에서 32만 원, 또 여기 10%인 32,000원. 32,000원 이렇게 뺀 금액을 갖다가 원천징수하고 주면 돼요. 그런데 아까 그 사업소득에서 사업소득 할 때도 여기다 써놔야지 비교가 되죠. 사업소득에서 거기 면세 관련 인적 용역일 때는 제가 아까 3%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업소득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똑같이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와서 강의를 했어요. 교육을 했어. 그래서 똑같이 300만 원을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일 경우에는 여기 소득세만 할게요. 지방소득세는 안 하고 3%만 하게 되면 지금 세금은 얼마가 돼요? 9만 원이 되죠. 그죠? 그러면 300만 원에서 9만 원 빼고 나머지 293만 원을 보내줬다고 치면 얘 사업소득에서 강연한 거하고 여기 기타 소득에서 강연한 거하고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느냐 말이죠. 이 사업소득은요, 이 사람은 이게 업인 사람이에요. 이게 업인 사람. 그리고 어디 특정한 데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개인 사업자야. 개인 사업자가 강의하게 되면 걔는 사업소득으로 봐서 여기 원천징수 3%만 하는 것이고요.
밑에는 소속이 별도로 있다는 얘기예요. 소속은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거예요. 제가 아까 제 거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기 강연료에 대해서 이 쓰는 것들을 갖다가 구분하는데 좀 많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저를 예를 들어 드렸던 거였었는데, 제가 만약에 근로소득을 여기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제가 여기서 그냥 강의만 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개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인데 학원에서 그냥 계약관계를 맺은 거야.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그냥 계약 강의해달라고. 그러면 학원에서는 저한테 돈을 지급할 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치면 100만 원에 대해서 3%만 떼요. 지방소득세까지 3.3% 띄고 나머지 금액을 저한테 준단 말이죠. 그럼 저는 개인 사업자니까 연말정산을 해야 되겠어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겠어요? 개인 사업자인 관계로, 개인 사업자는 회사에 근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누가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지 돼요. 그런데 여기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속인 별도로 있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기타 소득, 임시적인 소득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럴 때는 세율이 몇 %라고요? 20%라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학교 가서 강의를 하고 300만 원 받았다면 이걸로 해야 되겠어요? 이걸로 해야 되겠어요? 즉 사업소득으로 해야지 돼요? 기타 소득으로 해야지 돼요? 기타 소득으로 해야 되겠죠? 이해가 돼요? 됐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여쭤봤던 여기 지금 기타 소득의 세율, 이게 좀 어렵게 지금 좀 낯설고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다음 항목이 저기 기타 소득 중에서 필요 경비만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필요 경비만 인정해 주는 소득 중에 대표적인 게 로또 당첨금 소득이에요. 로또 당첨금 소득을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볼 테니까 이런 건 또 잘 기억하시더라고요. 자, 로또 당첨금은 무슨 소득이라고요? 기타 소득. 맨날 매주 1등 당첨되지 않아요. 일정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그것도. 자, 한번 볼게요. 지금 1등 당첨이 돼서 얼마를 받았냐면 지금 보편적으로요. 로또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발표하죠. 그러면 일주일 동안 얼마치가 팔릴까? 보통 한 500억 정도 지금 팔리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그럼 500억 중에서 반은 기금이에요. 그럼 나머지 250억이 6등부터 1등 당첨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1등 당첨금이 500억 중에서 250억인데 250억 중에서 저기 1등 당첨금이 한 반 정도 돼요. 그러면 125억 정도 되죠. 그러면 2등부터 6등까지가 한 250억 되고요. 그러면 125억 125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5억 중에서 이 지금 1등 당첨금이에요. 근데 만약에 1등 당첨자가 10명 나왔다면 12억밖에 안 되죠. 그죠? 지난번에 11명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5명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얼마 되죠? 한 25억 정도 나오네요. 그죠? 몇 명으로 할까요? 여러분이 1등 당첨됐다 그러면 보통 평균 3명, 4명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럼 좀 짭짤하죠. 그죠? 그냥 5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계산 5로 나누는 게 잘 떨어지니까. 5명이라 그러면은 지금 25억이죠. 25억을 갖다가 당첨금으로 받았어요. 그럼 이 25억 중에서 세금은 얼마를 내야 될까? 계산을 해본다는 얘기죠. 은행에서 25억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겠죠. 얼마를 원천징수하고 나한테 들어오는 금액은 얼마일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25억 중에서요. 25억 중에서 3억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얘기했던 기타 소득의 세율, 원천징수 세율이 20%. 여기는 지방소득세 빠진 거예요.
정확히 하면 22%인데 20% 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가 나올까요? 6천만 원 이렇게 나오죠. 요거 세금이에요. 됐어요? 그리고 3억 원이 넘는 금액 얼마 남아 있어요? 3억 원이 넘는 거. 지금 당첨금은 25억이에요. 공이 너무 많죠? 그래서 22억이 남아 있어요. 그죠? 이 22억에 대해서는 얼마 몇 퍼센트가 소득세냐면 30%예요. 그러면 기타 소득은 3억까지는 3억 이하의 기타 소득은 다 세율이 몇 퍼센트? 20%. 3억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30%예요. 이렇게 돈 많이 벌 수 있으면 이거 좋겠어요. 세금 이거라도 난 내겠다.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자, 22억 곱하기 여기 30%를 하게 되면 6억 6천 나오네요. 그러면 3억까지가 한도가 20% 기타 소득세율이고요. 그 다음에 넘는 금액에 대해서 30%라고 한다면은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7억 2천 나오죠. 자, 원천징수 세금 얼마 한다고요? 7억 2천을 해요. 그러면 25억에서 7억 얼마 빼요? 2천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17억 8천 나오네. 아, 좋겠다. 저기 다음 주에는 안 나오면 이게 당첨된지 아세요? 17억 8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기본 3억까지는 20%. 근데 아까 여기 나오는 기타 소득 같은 거 보면은 금액이 이렇게 큰 게 많이 없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20% 하는 거였었어요. 됐나요? 17억 8천인데 여기 7억 2천에 지방소득세 얼마까지 원천징수하겠어요? 은행에서는 지급하면서 7,200만 원. 요거까지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차익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지은씨? 죄송해요. 전 다시 유튜브로 돌려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금액이 너무 크니까 골 때리지. 자, 그러면 또 한 번 더 하지 뭐. 유튜브 뭘 또 봐. 이것도 봐서 뭐하게. 여기서 지금 알아야 될 거는 3억까지는 기타 소득세율 몇 퍼센트? 이번 20%. 그러면 3억 넘는 거는 30%. 끄면 돼. 자, 너무 컸다 그러면 지금 현재 벌어지는 거 대충 옛날에 계산해서 해봤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자, 내가 지금 5억을 받았어요. 5억을 받았으면 3억까지는 3억에 대해서는 20%? 그럼 6천만 원은 항상 똑같겠죠. 그럼 여기 6천만 원. 3억 넘는 금액은 2억 남았죠. 그죠? 여기에다가는 몇 퍼센트? 30%. 그러면 2, 3은 6. 똑같이 6천만 원 나오네요. 그죠? 그럼 얘가 지금 둘 다 합쳐서 소득세예요. 얘 소득세면 세금이 얼마? 1억 2천. 그래서 1억 2천. 근데 여기 1억 2천에 지방소득세도 같이 내야 되죠? 10%. 1200만 원. 이렇게 하면 세금으로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1억 3,200만 원이 원천징수 되겠죠. 그럼 5억에서 1억 3,200만 원 빼면 3억 6,800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나한테 내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3억 6,800만 원이 입금이 될 거예요.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입금되지 않을까? 아, 이거 찾으러 가야 되잖아. 그죠? 아예 5억짜리 막 마음 아플 것 같아. 2학 1등이면 5억이 아니라 한 2명 정도만 나와가지고 한 6, 70억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좋을까? 난 그건 모르겠어. 근데 우리 주변에서요, 로또 당첨돼가지고서 불행해진 사람이 더 많다면서요. 85%가 넘어요. 그럼 난 불행해져도 좋으니까, 돈벼락 맞고 한번 죽어도 좋으니까 한번 돈벼락 맞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안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요. 아, 만약에 저는 이렇게까지 그 회계 쪽에 일하시는 분이 저희 가족이나 이런 것까지 속속들이 뭘 입력하는지 몰랐거든요. 음. 근데 만약에 로또에 당첨되고 하면은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관리부에서 알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나요? 우리는 몰라요. 왜냐면 로또는 분리과세요. 무조건. 저 얘기해도 되나? 아는 사람의 다른 아는 사람의 지금 누가 로또가 당첨됐대요. 동시에 아는 사람의 그래가지고 거래처 사람들까지 싹 아는 거예요. 그건 누가 떠벌렸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되면 이제 불안의 시작이거든요. 당연히 돈 가지 지금 그 돈은 관두고서 여러분 주머니에 저기 뭐죠? 복권은 관두고 돈 얼마 있다는 것만 좀 알아봐야 사람은 항상 꼬이게 돼 있어요. 아, 골치 아프네. 그 매니저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얘기하지 마세요. 돈 있는 건 얘기하면 하여튼 좋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기분은 좋을지 모르겠는데 당첨됐다고 주변에 소문내고 최소한 뭐 집안의 부모님이라든지 가족들은 알 거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그게. 그냥 여유 있게 돈 쓰세요 그냥.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 작전인데 한 50억 맞았어. 아니 너무 크나? 그 정도 맞아요. 요즘 저희 누구 뭐 퇴직금으로도 50억 받는데 뭐 내가 이거 맞았다고 그 정도 돼야 될 거 아니야. 한 뭐 20억 맞았다고 치면은요. 저는 1억짜리 맞았다고 그러고 주변한테 나눠줄 것 같아. 1억 맞았다 그러면 거기서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나눠주고 해서 쓰고 다 썼다고 그럴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왜 아니, 사람 마음은 다 다르잖아요. 하여튼 우리 같이 얘기한 사람들끼리는 떠벌리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불행의 시작이다. 그럼 이렇게 하면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율 정확하게 이제 이해가 되셨죠? 기억 잘 났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저기 인터넷에 보면 그 당첨자 거기 인증해서 사진 올린 거 있죠? 그 금액에다가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정확한가? 아닌가? 에이, 남의 것까지요.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나머지 수업은 여유있게 하자고요. 필요한 것만 한번 쭉 정리해 드리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 필요 경비에 대한 거 60% 인정해 주는 것은요. 여기 인적 용역 일시 제공에 대한 거 소득세율 20% 적용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무형자산 양도 임대라고 되어 있죠. 지난번에 그 영업권이나 특허권 같은 경우 얘도 필요경비로 60% 인정해줘요. 그 다음에 공익목적의 지상권, 지역권이라는 게 있는데 지상권이라는 거는 일단 여기 논이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그 논 쪽으로 해서 그 송전선 있잖아요. 송전탑 그걸 세워야 된대. 근데 그걸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위험한 건데 잘못하면은 통구이 되는데 좋아할 사람 없겠죠. 근데 이게 목적이 무슨 목적? 공익 목적이야. 그럼 거기 그 논 주인 허락을 받고 거기다가 송전탑을 세워놨다면 그 땅에 대한 사용 대가를 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지상권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지역권. 지역권은 지금 땅을 갖고 있는데 그 땅이 이렇게 봐요. 이것도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자, 이 뒤에는 이렇게 산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지금 땅이 도로가 뭐 이렇게 나 있는 상태인데 이쪽 뒤로는 지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이 지금 여기 있어. 여기 있고 나머지 요 주변에 다 소유가 다 다른 사람 거야 이렇게. 그럼 이 사람 나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갈 길이 없으니 이 사람이 여기 어느 쪽이 됐든 도로는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나가던 이쪽으로 나가던 이쪽으로 나가던 지금 어떤 길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 땅 주인들이 그냥 사용하세요 그러겠어요? 아니면 돈 달라고 하겠어요? 돈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 나갈 수가 없으니 오도막 그래서 일정한 뭐 이용하라고 돈 내라고 하기보다는 그 부분만큼은 사라고 하겠죠.
이것 때문에 저기 싸움 나는데 텔레비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서 돈 받는 거 지역권이라고 부르는데 걔는 비용 얼마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 60%를 인정해준다. 되셨죠? 그다음에 보통 우리 프리랜서들의 창작품들 있죠. 아까 얘기했던 사진작가라든지 작곡가라든지 작사가라든지 원고 쓰는 사람들 있죠. 그거 받은 돈의 60%는 필요경비를 인정해주고 나머지 40%에 대해서 세율 몇 퍼센트 곱해라고요? 20% 곱해서 세금 계산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무조건 분리과세라 그랬죠. 즉, 이 돈 생겼을 때 이 돈을 지급하는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소득에 대해서 그 소득에 대해서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 없는 항목들 무조건이라 그랬어요. 연금 외에 수령하는 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복권 당첨소득 복권 당첨소득이나 슬롯머신 당첨쿠폰 이게 빠친거라고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게 됐던 경마 투표권이 됐던 그렇게 해서 상금 받게 되잖아요. 다 똑같다고요. 무조건 분리과세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한다 안 한다. 아까 지현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직장에서 직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왜? 받을 때 그걸로 끝나버리니까. 이건 5월달에 연말정산하고 5월달 확정신고가 그렇게 아니란 말이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무조건 종합과세. 얘네들은 분리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직무발병보상금 500만원 초과하는 거 있죠. 그건 종합과세예요. 500만원까지만 비과세예요.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금 계약 걸었는데 상대방이 위반하는 경우에 계약금 안 돌려주죠. 그것도 기타소득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종합과세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뇌물. 뇌물 주면서 원천징수하겠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알선수재. 알선수재는 내가 어떤 지위에 있으면서 알게 된 정보를 상대방한테 알려주고 그 대가로 수재. 수재라는 것은 똑똑한 소리가 아니라 받을 숫자예요. 뭐를 받았어? 재물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뭘 알려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 재산을 받았다. 재물을 받았다. 그러면 그건 알선수재인데 그때 알선수재 받은 것도 원천징수해야 돼요. 기타 소득이니까. 근데 하나요? 저 위법한 건데 저는 법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거는 그것들을 법대로 처벌하고 저거는 과세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은영 씨가 보기에도 이런 거 세금 내겠다고 원천징수 할 수 없죠. 네. 그러면 만약에 이거 받은 사람이 당연히 원천징수도 안 했을 것이고 세금도 안 냈겠죠. 그러면 이건 불법이죠. 불법이라서 걸리게 되면 이 소득세법, 세법 어긴 것도 탈세 혐의로 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원칙은 써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뇌물을 받더라도 뭐를 내라? 소득세 내라고요. 개인이 받았으니까. 근데 대부분들 안 하죠. 바보야. 뇌물 받았으면 일부 세금 내지.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 어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겸사겸사 다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원칙은 얘도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근데 원천징수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걸리면 탈세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해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교재 한번 잠깐 볼까요? 교재 보시게 되면 251페이지에 기타 소득에 되어 있어요. 기타 소득의 범위라는데 일단 기타 소득이라는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거기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나타나는 소득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쭉 나와 있죠.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되셨나요? 자, 이 중에서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게 있고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게 있고 등등 실제로 발생한 것만 인정해 주는 게 있고 이런 게 있더란 얘기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게 되면 계속 거기 기타 소득에 대한 설명 나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별표 하나 쳐놔야 될 게 거기 252페이지 3번 밑에 기억돼 있죠.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 소득 무조건 분리과세기라 했어요. 그 다음에 선택적 분리과세 소득은요 거기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그 디귿에 보시게 되면 필요 경비 60% 인정해주는 소득 나와 있죠. 근데 밑에 거기 또 A와 F는 80%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80% 60% 되셨죠? 그 다음에 253페이지에 기타 소득의 수입 시기, 기타 소득의 과세 방법. 거기 기억해 보시게 되면 복권 당첨금 그래서 여기 3억 원까지는 20%,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30% 나와 있죠. 거기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원천징수 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하죠? 원천징수를 안 하니까 무조건 얘는 언제 신고해야 돼요? 종합소득세 때 5월달 때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했잖아. 그죠? 안 하면 세법 탈세한 거예요. 자, 그 밖에 됐고요. 거기 그 밖에 기타 소득 그래서 그 20%맨 밑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55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뒤에 쭉 나와 있는데 그 이상은 더 안 할게요. 이걸만 마무리 지려고 그러는데 255페이지 보시게 되면 종합소득 공제가 지금 우리 연말정산 했을 때 그 서식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거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그 연말정산뿐만이 아니라 종합소득 전체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주로 뭘 좀 중심적으로 본다? 근로소득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나왔죠?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는 지금 우리가 급여 받으면서 공적연금 낸 거 말하는 거고요. 특별소득공제 보니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4대보험 냈던 것들이죠.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거 나와 있죠. 지금 이걸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론부터 하면 안 돼. 지난번처럼 우리 실기부터 해서 연습을 해봐야지 이 말이 뜻이 알아듣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타 공제에서 신용카드 공제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이 거기 순서대로 그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 그죠? 연령, 나이, 족보, 소득. 근데 소득을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렸죠.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금액이 뭔지 되게 헷갈리단 말이죠. 근데 요 파트는 저기 근로소득과 관련된 거고 연말정산하고도 관련된 거라서 여기 255페이지에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액계산하는 요 파트는 별 3개 해놓고 천천히 시간 들여서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56페이지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은 추가공제라고 나와 있죠. 경로 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 부녀자 공제, 그 다음에 한부모 공제, 그 다음에 부양가족의 범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57페이지에서는 연금보험료 공제는 아까 봤던 거고 특별소득 공제 여기 보험료 우리 4대 보험료 얘기하는 거고요. 주택자금 특별소득 공제 우리 어저께 다 입력했던 그 내용들을 소득세법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근데 어저께 우리 입력했던 거 다 했었죠. 얘는 이론 대상이라기보다도 실기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실기를 연습하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합니다. 258페이지로 넘겨보시게 되면 특별소득공제 한도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공제에 어저께 개인연금도 해봤어요. 개인연금. 그 다음에 소기업, 소상공인은 이건 개인사업자들 얘기하는 거라서 일단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디귿,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있죠. 거기다 별표 3개 해놓고요. 자, 신용카드 사용 범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자 누구는 안 된다 그랬었죠. 형제 자매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259페이지 보면은 신용카드 사용자 누구만 돼요라고 거기 네모 박스로 설명해 놨잖아요. 그거 한번 그냥 지금 바로 보셔도 이해되실 거고요. 공제 한도 계산 이건 할 필요 없어요. 얘는 알아서 지네들이 다 하니까. 자, 그 다음에 260페이지로 넘어가시고요.
260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 체크 포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체크 포인트에 보시게 되면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공제 안 해준대요. 자, 이것도 제가 잠깐만 말로 해볼게요. 뭐 내용은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얘가 공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연말정산할 때 국세청에서 자료 다운받는 거는 이런 거 다 빠져 있어요. 지가 알아서 다 구분을 해놓는단 말이죠. 근데 문제에서는 이론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할 수 있는 게 우리 생활에서는 대부분 다 신용카드를 결제할 수 있죠. 근데 걔가 국가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세금과 관련된 것들은 몽절이 다 세금공제, 여기 신용카드 공제 안 돼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세금. 국가단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가 도로 통행료, 뭐 톨비 내잖아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세금도 카드로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 아파트 살게 되면 또 아파트에서 아파트 관리비 내죠. 그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인터넷 사용하죠. 인터넷도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카드로 다 자동이체 해놓고 결제해놨겠지만은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외국에서 사용했어. 그것도 안 돼요. 이런 기본적인 틀만 먼저 알아주시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했어도 안 되는 거구나. 다르게 비교한 다음에 이런 거예요. 우리 연말정산할 때 거기 보험료 공제 있었죠. 보험료 공제, 교육비 공제 있죠. 의료비 공제 있죠. 그 다음에 기부금이 있었죠. 그 다음에 월세액이 있었죠. 그죠? 이런 것들 중에서 의료비하고 교육비 중에서 미취학 아동에 대한 결제 학원비 그거는 되지만 나머지 것들 한번 다른 데서 공제받은 것들은 카드 사용했다 할지라도 여기서 중복 공제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게 되면 우선 제일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느냐면 중고자동차 그 신차 있잖아요. 신차를 갖다가 샀는데 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겠죠. 잔액이 풍부한 사람은 신차 카드로 그러면 그거 안 돼요. 신차 산 거. 근데 중고차는 10% 해줘요. 중고차는 몇 퍼센트? 이런 거 알았으면 나중에 중고차 살 때 뭘로 결제한다? 근데 직장이 없으면 말짱 꽝이잖아. 그죠? 그때는 안 사야죠. 자, 그런 내용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소득공제 한도액은 2천만 원까지예요. 자, 봐요. 지금 소득이 생겼는데 소득공제를 쭉 했어요. 근데 내 소득이 소득공제 2천만 원이 있었는데 소득공제 인적공제하고 4대 보험료 공제하고 등등 하고 나니까 돈이 더 이상 안 남았어. 근데 뒤에 지금 세액공제도 있고 또 우리 신용카드 사용한 것도 공제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더 공제할 게 없어. 그럼 뒤에 거 공제하는 거 다 돈으로 돌려줄까? 아니면 그걸로 끝일까? 소득세는 거기 공제를 하다가 금액이 제로가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에 세금 낼 게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됐죠? 거기 마이너스 나오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잘못 생각하면 내가 지금 매달 월급에서 10만 원씩 빼가지고 세금을 냈는데 연말정산 하다 보니까 돈을 납부해야 될 세액이 제로가 나왔어요. 제로가 나왔으면 내가 1년 동안 냈던 120만 원 다 환급받으면 끝이에요. 여기서 마이너스로 나오는 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됐어? 근데 표정이 왜 못 알아듣는 표정이지? 그럼 총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그 소득세 미리 냈던 거에 그렇죠. 지금 소득세라는 건 최대한 내가 냈던 것만 납부하면 끝이에요. 한번 계산을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소득이 2천만 원이었는데 여기에서 이거 소득공제, 세액공제 했더니 지금 얼마가 공제 금액이 나왔냐면 2,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연말정산 결과예요. 연말정산 결과가 마이너스 100 이런 게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얘는 그냥 0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세금 낸 거 걔하고 세금 계산된 거 비교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올해 내가 세금 내야 될 계산 연말정산 해보니까 내야 될 금액은 얼마야? 마이너스 100이라 할지라도 얘는 얼마인 걸로 본다? 없는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0으로. 그럼 나는 12달 동안 10만원씩 12달 내놨으니까 120만원 내가 납부했던 거 있죠? 그거 한도 내에서만 환급받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300이 나오고 400이 나와도 구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납부한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금은 매달 적게 냈어. 10만원씩.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환급을 만약에 300을 받았어. 근데 나는 왜 몇십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300을 받는 사람은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더 많이 떼서 냈겠죠. 이해가 되셨죠? 그 사람은 많이 냈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서 환급받는 게 그 금액이 되는데 세금 자체를 적게 냈어 나는. 이런 사람도 있잖아. 한 달에 급여가 작게 되면 세금 한 달에 2, 3만 원씩 나오는 사람도 있어. 2만 원씩 냈어. 그러면 맥시멈 내가 다 환급받아도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야? 24만 원 받을 수 있죠. 근데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매달 10만 원씩, 20만 원씩 세금을 계속 쌓아놨다면 계산해서 환급 금액이 거의 커질 수 있는 거죠. 환급이라는 것은 내가 낸 세금 금액 한도 내에서 환급받는 것이지 여기서 200만 원, 300만 원 나왔다고 그걸 환급해 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뭐 흔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세금 낼 거 계산해 봤는데 지금 내가 낸 금액이 있겠죠. 근데 세쌍둥이 나왔고 자녀세액공제로 210만 원이 나왔어. 근데 내가 세금 낸 거는 지금 10만 원밖에 안 냈어. 그러면 200만 원 여기서 환급해 준다? 아니죠. 어디 한도 내에서 10만 원 했다면 10만 원 한도에서 내가 환급받는 거야.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게 배우지 않으면 연말정산에서 환급금 나오는 거 그 개념이 당연히 모르겠죠. 그러니까 내가 영수증만 많이 가져가면 환급을 많이 받는 줄 알아. 내가 낸 건 예를 들어서 만 원씩 연간 12만 원밖에 안 냈는데 영수증 많이 가져가면 한 1000만 원어치 가져가면 난 900만 원 환급되는 줄 알아. 아니란 얘기죠. 내가 낸 금액 한도 내에서 환급을 받는 거야.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거기 그 체크 포인트에 대한 거는 꼭 읽어보셔야 돼요. 신용카드에 대한 것도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거기 종합소득 공제 한도액이 2,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는다고 나왔네요. 이것도 좀 올라갔네요. 자, 그리고 26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제가 8단계 초과 누진 세율 제도라고 해서 거기 세금 계산하는 금액이 총 8개로 나눠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뭐 이런 건 건너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납부세, 손실세액공제.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일반 종합소득 신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지금은 가능하면 우리 근로소득에 관련된 것만 보도록 할게요. 근로소득 세액공제 첫 번째 거 130만 원 이하인 경우 55% 일용직하고 똑같이 세액공제 주죠. 그 넘는 거는 뭐 30% 해준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264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체크만 하고 넘어가세요. 그냥 자녀세액공제 제가 설명해드렸던 것도 있었죠. 여기 자녀세액공제에 대한 설명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연금계좌 세액공제 사적연금에 대한 거거든요. 제가 50세 이상 50대 미만 700만 원이다 900만 원이다 설명했었죠. 뭐 비교해서 설명해 놨는데 이거는 두 개 갈리기 때문에 아마 시험 문제 이건 잘 안 낼 것 같아요. 왜냐면 50세 차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특별세액공제는 꼬박꼬박 읽어보셔야 돼요. 특별세액공제 첫 번째 보험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료비 세액공제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교육비 공제 나와 있어요. 교육비 세액공제. 그 다음에 267페이지에 기부금 세액공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68페이지에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우리 입력은 해봤어요. 월세액공제 있죠? 월세액공제. 자, 그 다음에 269페이지에
표준세액공제라고 나와 있는 두 번째 줄에 13만 원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13만 원.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지금 거기 표준세액공제는 뭐냐면 우리 보험료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그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 특별자 같은 거 있잖아요. 개인, 그러니까 결혼이래네. 사회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공제받을 게 거의 없어. 이럴 때는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얘를 포기하고 그냥 표준세액공제 받으면 13만 원을 그냥 무조건 공제해줘요. 이거 금액이 더 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 포기하고 특별세액공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20대인 30대 초반인 분들은 그 특별세액공제를 했고 소득 전혀 없는 걸로 반영할 때 표준세액공제를 반영하게 된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선 6번 단락 6번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일단 여기 마무리 짓고 나머지 그 272페이지의 원천징수 연말정산은요, 그래도 한번 용어는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날 이 파트에 대해서 한 번씩 보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출제될 수 있는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우고요.